안녕하세요. 콩가루 집안에 시집갔었던 40대 여자입니다. 제 입으론 한때는 제 가족이었던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긴 좀 창피하지만 이 이상 그 집안을 잘 표현할 만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대체 어떤 집안이었길래 제가 이렇게 학을 뗐는지 궁금하시죠? 서두는 이만 짧게 마무리하고 제 전 시댁 식구들과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20대 후반에 2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장 취업해 꾸준히 돈을 모으며 사업에 대한 꿈을 키워왔던 사람이었어요. 난 반드시 내 사업을 할 거고 그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야. 그래서 비록 처음엔 널 고생시킬 수도 있겠지만 나중엔 반드시 호강시켜주겠다고 약속할게. 나 믿고 네 인생 나한테 맡겨주지 않을래, 소율아? 저는 인생 계획도 확실하고 성실한 데다 저를 너무 좋아했던 남편이 참 좋았습니다. 남편은 결혼한 지 1년 뒤 저희 딸이 태어나자마자 그동안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웨딩 사업을 시작했어요. 시기를 좀 늦추려 했지만 남편이 혼자가 아닌 친구 2명과 셋이서 동업하는 형식으로 시작한 사업이었던지라 마음대로 시기를 조절할 수가 없었죠. 저는 사업에 대한 남편의 간절함과 노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런 남편을 이해하고 도우려 노력했어요. 웬만하면 육아와 집안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는 식으로요. 고마워, 여보. 당신 덕분에 내가 사업에만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나중에 정말 이 고마움 두고두고 갚을게. 남편은 사업 초반이라 밤낮 없이 정말 바쁘게 일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배려해주던 제게 많이 고마워하고 미안해했죠. 그리고 남편의 사업은 다행히 한두 해가 지나자 잘 풀려가더라고요. 그렇게 좀 고생스러웠지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며 저는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초반엔 원만했습니다. 따로 나가 살던 손아래 시누인 워낙 집안에 관심이 없고 시댁에 잘 오지도 않았던 터라 저와 부딪힐 일이 거의 없었어요. 시부모님에 대해 말하자면 솔직히 시부는 존경스러운 분은 아니었죠.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시부는 잠깐 경비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결혼한 지 3달 만에 일을 그만두시더군요. 그 뒤론 일을 구하지도 않고 건물 청소 일을 하던 시모 혼자 외벌이를 하셨는데 나중에 남편에게 들으니 시부는 원래 거의 일을 하지 않고 백수로 살아오신 분이었다더라고요. 당신도 보다시피 우리 아버지가 키도 옛날 분치곤 많이 크시고 몸도 아직까지 호리호리한 근육질이잖아. 외모도 훤칠하시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벌이에 영 흥미가 없던 분인 걸 아시고도 그런 아버지가 좋아서 결혼하신 거래. 시부를 너무 좋아했던 시모는 혼자 이 일 저 일을 하며 시부를 먹여 살리고 자식들을 키우셨다더군요. 남편은 그런 시부를 보며 자신은 절대 무능력한 가장이 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었다고 했죠.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거든.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또 심성이 나쁜 분이거나 그런 건 아니야. 시모를 고생시켰지만 심성이 나쁜 분은 아니었다는 남편의 말이 무슨 말인진 직접 겪어보니 알 것도 같았습니다. 솔직히 시부는 처음 봤을 때부터 굉장히 유쾌하고 개성도 강한 분이셨어요. 상견례나 저희의 결혼식 날까진 남편과 시모가 잘 회유해 비교적 평범하게 입고 나오신 모양인데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화려했던 넥타이와 구두 색깔, 진한 향수 냄새에 꾸미는 데 관심이 많은 분인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개성이 정말 강하시더라고요. 주름 딱 잡힌 하얀 백바지에 마찬가지로 하얀 마이를 항상 고수하셨고 안엔 분홍색, 하늘색 등의 화려한 셔츠를 주로 즐겨 입으셨죠. 머린 항상 올백을 하고 더듬이처럼 딱 2가닥만 스프레이로 내려 고정시키셨어요. 그리곤 향수도 항상 바꿔가며 독하게 뿌리셨는데 저에게 항상 자신이 얼마나 멋진지 자랑을 하곤 하셨습니다. 예미야, 내 팔뚝 좀 봐봐라. 내 근육이 젊은 청년들 팔뚝에 비해서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지? 그리고 네가 보기에
내 향수 냄새가 좀 세련된 것 같니? 내가 뭘 뿌려도 다 어울리긴 하는데 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향수도 좀 추천해 줄래? 나 같은 미남은 안 꾸미고 다니면 세상을 실망시키는 법이야. 또 제가 시부한 유쾌한 분이라고 했었잖아요. 시부는 항상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웃기도 잘 웃으시며 아재 개그도 그렇게 치셨어요. 예, 애미야. 사과가 웃으면 뭔지 아니? 풋사과야, 풋사과. 풋, 사과. 어때? 재밌지? 애미야, 너 뽑으면 우는 식물이 뭔지 아니? 바로 우엉. 내 유머 감각이 장난 아니지? 무능력하고 좀 철없는 분이라고 생각되긴 했지만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분위기를 유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던 분이었기에 저도 처음엔 시부에게 잘했던 거예요. 또 시모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결혼 초반에 전 시모에게 안쓰러움을 느꼈습니다. 시부를 좋아하는 마음에 시모가 얼마나 혼자 고생하고 살았는지 들었으니까요. 게다가 결혼해서 보니 시모는 항상 외형이 그 연세까지 잘났었던 시부 때문에 좀 불안해하던 분이더라고요. 난 네 시아버지보다 나이도 3살이나 많은데 네 시아버진 우리 한진이랑 25살밖에 차이가 안 나도록 젊잖니. 게다가 인물도 저렇게 잘났으니 난 평생 저 인간이 바람날까봐 괜히 불안했단다. 그래서 나한테 질릴까봐 일부러 집에서 옷도 항상 잘 차려입고 아직 방귀도 안 텄어. 제게 술을 먹고 하소연식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안쓰럽지 않았겠어요? 솔직히 시부가 외형이 훤칠하신 것도 사실이었고 성격도 쾌활한 데다 평소 사교 모임도 많던 분이라 시모의 그런 생각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시모에게도 잘해드리려고 노력했건만 날이 갈수록 시모의 행동이 이상하게 변하더군요. 여보, 왜 자꾸 애미한테 향수 냄새를 맡아봐라. 팔 근육을 구경해라 하는 거야. 얘 애미야, 넌 그걸 또 왜 다 들어주고 있어? 여보, 당신 왜 애미만 보면 못 느껴줘서 야단이야? 나한텐 그런 아재 개그 같은 거 잘 말해주지도 않으면서. 왜? 젊은 애미가 까르르 까르르 웃어주니까 그게 그렇게 좋아? 뭐? 당신은 나랑 개그 코드가 안 맞으니까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내가 뭘 애미만 웃겨줘. 가끔 둘째한테도 해주고 밖에 나가서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젊은 애미가 웃어주는 게 좋다니. 당신 설마 이상한 생각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 여편네야. 얘 우리 며느리야, 며느리. 당신이야말로 애미가 우리 며느리라는 거 잊지 마.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얘 애미야, 너도 괜히 네 시아버지랑 너무 붙어있거나 하지 말거라. 처음엔 시모가 그냥 뭐가 마음에 안 들거나 기분이 안 좋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들어보니 시모는 절 여자 대 여자로서 견제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세상에 시집가서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시누인 못 본 척 아예 자리를 피해버렸고 남편만 시모에게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제게 미안해했죠. 내가 진짜 이런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어머님 어떻게 나에 대해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 아버님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시더라. 미안해 여보.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아버지를 좋아하신다고 해도 정말 왜 그러시지? 그래도 초반엔 한 번씩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을 뿐 평소엔 제게 잘해주기도 했기에 전 어찌저찌 시모와 원만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시모는 혼자서 계속 이상한 망상을 쌓아가더니 시간이 갈수록 절 대놓고 견제하더라고요. 전 시모에게 괜히 이상한 오해를 계속 받기 싫어 시댁에 가면 최대한 시부와 떨어져 있었는데도요. 얘 애미야, 너 누구 보여주려고 시댁에 그런 반바지를 입고 오니? 맨살이 훤히 드러나잖아. 네? 아니 지금 밖에 하도 땡볕이라 더워서 입었죠. 이걸 대체 누굴 보여준다고 하세요? 나도 여잔데
내가 여자들 여우 같은 속내를 모를까봐? 너 앞으론 맨날 긴 바지, 몸빼 같은 것만 입고 와. 예미야, 나 지금 봤다. 네 시애비 갇힌 저 되도 않은 아재 개그 듣고 네가 눈웃음 살살 치는 거. 너 아무리 며느리 시애비 사이라도 선은 정확히 지켜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설마 너 진짜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도 왜 자꾸 애미한테 말을 걸어? 어머님, 제가 진짜 너무 구역질 나서 못 들어드리겠어요. 저 어머님이 하도 뭐라고 하셔서 아버님한테 항상 2미터는 떨어져 있거든요. 게다가 눈웃음은요. 커피가 뜨거워서 좀 찡그린 거 가지고 왜 생트집을 자꾸 그러세요? 진짜 아버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왜 혼자 자꾸 소름 돋는 상상을 하시냐고요. 저 진짜 어머님 때문에 아버님까지 괜히 소름 돋게 느껴진다고요. 그 정도는 점점 심해져. 이젠 듣고 있자니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전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시모는 그제야 꼬리를 말긴 했지만 저에 대한 눈초리는 여전히 곱지 않았죠. 정말 너무 불편하고 분통이 터졌어요. 게다가 남편의 사업이 점점 잘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젠 자신과 저를 비교하며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넌 잘 나가는 대표 사모 꼬라지가 그게 뭐니? 나처럼 평소에도 옷 좀 곱게 차려입고 그래야지. 청바지가 뭐야 청바지가. 내 남편이 우리 한진이만큼 돈 잘 벌어오고 나 호강시켜줬으면 난 매번 집에서 구첩반상 대접해주고 용모도 꽃처럼 가꿨을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넌 여자 대 여자로서 나보다 훨씬 부족한 아내라는 말이야. 저도 알아서 남편한테 잘하고 있고요. 그건 어머님이 신경 쓸 부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어머님, 딸뻘이 며느리한테 자꾸 여자 대 여자 막 이런 말 하고 싶으세요? 제가 아버님 첩으로라도 들어온 줄 아세요? 저도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는 거 진짜 더럽고 소름 돋는데요. 제발 병원을 가시던가 상식을 좀 갖고 말하세요. 제가 대체 왜 나이 드신 아버님과 엮여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내 아들에게 잘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시모는 자신이 얼마나 내조를 잘하는 아내인지 앞세우며 저를 그저 깔아뭉개고 싶었던 겁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화를 내며 항상 제게 미안해했고 우린 시모를 의부증으로 병원에까지 데려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자기를 정신병자 취급한다고 길길이 날뛰며 끝내 거부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시부라도 계속 멀쩡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모가 그럴 때마다 시부의 태도도 점점 묘하게 거슬렸어요. 시부는 시모에게 화를 내긴 했지만 그건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간다며 화를 낸 거지 절 감싸주려고 한 게 아니더라고요. 시부는 제게 미안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또 잘난 척만 했었거든요. 예미야, 사람이 너무 잘나면 이렇게 항상 애로사항이 따른다. 이 잘난 남자의 숙명을 옆에서 보니 좀 알겠니? 에휴, 내 팔자야. 그리고 시부는 남편의 사업이 계속 번창하자 자꾸 제게 연락해서 차를 사달라, 명품 정장을 사달라, 이것저것 요구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 벌이에 대해선 일절 관여 안 해서요.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전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떠넘겼습니다. 어차피 남편이 적정선 외엔 과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걸 알았으니까요. 시부가 이미 남편에게 거절을 당했으니 제게 자꾸 연락하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러자 시부는 어느 날엔 제게 서운함을 폭발시키더라고요. 평소 서글서글하던 인상은 어디 가고 엄청나게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요. 예미야, 너 평소에 내가 웃겨주고 맨날 웃어주니까 이 시애비가 웃음니? 어쩜 그렇게 시애비 말에 내 하는 법이 없어? 제가 언제 거절했어요? 제 남편한테 물어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버님, 오늘 좀 툭 까놓고 말할게요. 아무리 저희 남편이 성공했다고 한들 돈을 재벌처럼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연봉으로 치면 대기업 직원 정도 벌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남편 1년 벌이만한 차를 사달라고 하시고 500만 원이 넘어가는 시계를 막 사달라고 하시면 그걸 저희가 어떻게 감당해요? 그걸 제 남편도 아니까 거절하는 건데 왜 그걸 또 다 저한테 서운해 하시냐고요? 대체 왜 자꾸 저한테만 이러세요? 원래 네 시애민 내가 해달라면 짜증은 낼지언정 다 해줬는데 왜 넌 내가 아무리 졸라도 안 해주냐? 어? 어느 정도 졸으면 몇 번은 좀 해줄 줄 알았지. 제가 어머님이랑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 남편이 돈 좀 버니까 아버님 예전에 어머님한테 그랬던 것처럼 이젠 제 남편 벌이로 떵떵거리고 살고 싶으신 거 아니세요? 근데 제 남편한테는 아버님 말이 안 먹히니까 만만한 저한테 지금 이러신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고 계속 저 괴롭히면 저도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며느리한테 이러시는 거 민망한 줄 아셔야죠. 기가 찼습니다. 시모 덕분에 인생을 편하게 살아온 시부는 아들은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언정 며느리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진짜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전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더 웃긴 건 절 그렇게 견제했던 시모가 시부에게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잠시 뒤 제게 연락해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뭔데 감히 내 남편한테 훈수를 둬? 우리 한진이가 돈을 안 내놓으면 네 벌이로라도 시애비가 해달라는데 좀 해줄 것이지. 감히 건방지게 내 남편을 모욕해? 너 진짜 나한테 머리털 한번 뜯겨볼래? 어른만 아니면 지금 심정으론 어머님 아버님 머리털을 제가 뜯고 싶거든요. 뭐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다 있어. 저 진짜 너무 지긋지긋해서 어머님이랑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끊을게요. 와, 자기 아들 감싼다는 시몬 들어봤어도 시부를 자기 자식 감싸듯 감싸면서 난리친다는 시몬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시부모는 자기들 아들은 어려워하면서 만만한 며느리만 계속 잡았던 거예요. 계속 제게 미안해하고 제 편을 들던 남편을 봐서 시댁에 아주 한 번씩 얼굴은 비추고 살았건만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싶어 그렇게 저는 확 내질렀던 겁니다. 그리고 저 남편에게도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이대로는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못 살겠어. 딸이 시집가서 이런 취급 받고 살고 있는 거 알면 우리 부모님 눈에서 얼마나 피눈물이 흐르겠어. 여보,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는 소리야? 내가 미안해. 다 잘못했어. 그러자 남편은 싹싹 빌며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부탁하더군요. 저도 그때까진 남편만은 제게 잘했기에 결국 남편과 혼인관계 유지하되 시댁의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저희 딸이 5살이 됐던 해의 일이었죠. 그 후 남편이 어떻게 시댁의 말을 잘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부모는 제게 연락 한 통도 해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시댁에 완전히 신경을 끄고 살게 됐고 그게 정말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후 남편은 자기만 한 번씩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무조건 제 편을 들었던 남편은 몇 달이 지나자 슬그머니 절 설득하려 들더군요. 여보, 이제 당신 감정도 좀 수그러들었을 것 같은데 다음 어머니 생신 땐 같이 부모님 댁에 가보는 거 어때? 솔직히 우리 어머니 진짜 힘들게 사신 분인데 며느리한테 연까지 끊기고 주위에 창피해서 말도 못 하시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해서 그래.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뭐 이유 없이 연을 끊었어? 난 당신 아버지도 싫지만 당신 어머니만 생각하면 진짜 끔찍한 사람이야.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물어봐. 시아버지랑 며느리 이상하게 엮고 견제하는 시어머니를 누가 소름 돋아하지 않을지.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당신이 한 번만 마음 좀 크게 써주라. 어? 내 동생도 귀찮다고 두 분 잘 찾아뵙지도 않는데 당신도 애랑 같이 발길을 뚝 끊어버리니까 내가 너무 불효자가 된 기분이야. 여태까진 당신이 잘 말씀을 안 드려서 일이 이 지경이 됐어? 내가 얼마나 인내했는지 옆에서 다 보고 봤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한테 마지막에 머리털까지 뜯는다고 한 사람이 바로 당신 엄마라고. 당신 효자 되고 싶어서 나 불행하게 할 거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가.
그렇게 제가 계속 거절하고 강하게까지 나가자 남편은 더 이상 제게 시댁 얘기를 꺼내진 않았습니다. 대신 자꾸 제게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죠. 다른 여자들과 비교까지 해대면서요. 당신 그 똥배 좀 어떻게 못 집어넣어? 나이 어떻게 못한다지만 몸맨 좀 노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밖에 다른 젊은 여자들 좀 봐봐. 누가 당신처럼 자기 관리를 못해? 나도 운동도 하고 식단도 잘 조절하고 있거든? 근데 애 낳고 나서 아랫배만은 잘 안 빠지는 거 어쩌라고. 옷 입으면 하나도 티도 안 날 정도로 조금 나온 배가 뭐가 어떻다고 비교질이야? 맨날 접대한다고 술 마시면서 나온 당신 남사만한 배를 보고 말해. 곧 거기서 애도 태어나겠다. 내가 오늘 친구들 만나서 걔넨 어떻게 사는지 들어봤는데 당신처럼 시댁에 유난스럽게 구는 여잔 하나도 없더라. 다른 며느리들은 대충 적당히 참고 산다는데 당신은 대체 왜 그래? 나 정도 착하고 돈 잘 벌어오는 남편 있으면 웬만한 여자들은 시댁에도 다 맞춰주고 살 거라더라. 그래? 당신 친구들한테 당신 어머니가 의붓증에 며느리를 더러운 눈으로 본다는 거 다 말했어? 당신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며느리만 쥐잡듯이 잡으려고 한 것도? 말 못했지? 근데 어디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와서 또 날 다른 여자랑 비교하는 거야? 당신이 나 좋다고 먼저 따라다녀 산 결혼이잖아. 그리고 언젠 나랑 결혼한 게 태어나서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 같다며? 그렇게 우린 툭하면 다투기 시작하며 사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었고요. 우린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점점 한마디도 하지 않게 됐고 저는 그저 눈치 보는 딸에게 미안할 따름이었죠. 한 번은 남편에게 먼저 밖에서 술 한잔하며 얘기 좀 하자고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다 떠나서 정말 딸을 위한 마음으로 부모로서 애를 써본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차갑게 말했죠.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어. 난 당신이랑 할 말 없어. 그 알량한 태도에 전 남편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서로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며 살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딸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죠. 한참 그렇게 골머리를 싸매고 있던 와중 어느 날 전 아주 황당한 모습을 목격하게 됐어요. 뭐야 저거? 그날 전 약속이 있어 한 번화가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거리에서 웬 중년의 여자와 사이좋게 팔짱을 낀 채 걸어가고 있던 시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놀란 전 우선 증거 사진부터 찍어 놓았어요. 그렇게 계속 사진을 찍으며 지켜보니 시부는 확실히 바람이 난 게 맞더라고요. 그 여자와 볼에 뽀뽀까지 몇 번을 해댔거든요. 시모가 평생 그렇게 우려하던 일이 결국 벌어진 거였죠. 우선 증거 사진을 찍어두긴 했는데 이걸 2년 만에 시부모에게 연락해서 말해야 하나 아니면 남편에게라도 말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댁 식구들도 남편도 너무 꼴도 보기 싫어 말하기도 싫더라고요. 항상 모든 걸 방관하며 쏙 빠지던 신우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바람은 아니라는 생각에 남편에게라도 말을 해줘야 하나 고민하며 그날 전 남편에게 오랜만에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기 여보. 그런데 제가 딱 여보 한마디를 하자마자 남편은 인상을 쓰며 이러더군요. 무슨 시비를 걸려는지 모르겠는데 나 피곤하니까 짜증나게 하지 마. 그리곤 방에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기가 차고 더욱 열이 뻗쳐 시부의 일에 대해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거니 내버려 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전 남편에게 완전히 마음을 정리하고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기왕 이혼할 거 미리 준비를 잘해놔야 챙길 거 다 챙길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해 조용히 변호사부터 알아보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이혼을 준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정 엄마에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엄만
목숨이 위중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한두 달 정도 입원해야 할 상태였어요. 그렇게 아빠와 언니와 함께 번갈아 가며 엄마 챙기랴 딸 챙기랴 일까지 다니랴 저는 한동안 이혼을 준비할 정신이 없었죠. 물론 남편은 엄마가 사고 났다는 걸 들었어도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었어요. 이미 남편은 몇 달 전부터 친정에까지 발길을 끄는 상태였거든요. 당신이 우리 집에 안 가는데 내가 왜 처가를 가야 돼? 라고 하면서요. 그동안 친정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시댁과 남편과의 불화를 말씀 못 드렸는데 결국 그때부터 친정 부모님도 모든 걸 다 아시게 된 거죠. 특히 시모의 만행에 분노하시면서도 부모님은 절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엄마가 입원해 계셨을 때도 내내 조용히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던 제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런 부모님께 죄송해서라도 전 엄마가 퇴원하시면 빨리 이혼을 진행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이후 엄만 사고가 난 지 6주 만에 무사히 퇴원하셨고 그제야 저도 다시 이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혼을 다시 준비하기 시작한 지 얼마 뒤 저는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날 친정언니는 형부와 함께 퇴근 시간에 맞춰 저희 회사 앞으로 절 찾아왔더군요. 그리고는 절 카페로 데려가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말을 들어보니 아주 충격적이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선 이것 좀 봐봐 소율아. 우선 친정언니는 제게 사진들을 몇 장 보여줬어요. 그것들을 의아하게 들여다본 전 곧장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남편이 외인 여자와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고 그 여자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 함께 드나드는 사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잔 저도 아는 여자더라고요. 바로 남편의 회사에서 초창기부터 함께 일했던 실장 직급의 서진하라는 여자였죠. 남편과 사이가 좋았을 땐 남편의 회사에 한 번씩 갔었던지라 저도 얼굴을 알았던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하며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형부가 한숨을 쉬며 대답해 주셨어요. 얼마 전에 회사 미팅 때문에 고급 술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서방이 그 여자랑 다정하게 나란히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 그냥 지인 사이라기엔 심상치 않아 보여서 눈여겨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둘이 손잡고 스킨십하고 하는 게 딱 봐도 바람이다 싶었어. 근데 장모님 일로 다들 심란하기도 한 상황이라 무작정 말해주면 상황이 더 어수선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 혼자 먼저 미행도 해보고 뒷조사도 좀 해봤어. 더 자세하게 알아낸 뒤에 말을 해주는 게 처제를 덜 힘들게 하는 길일 것 같아서.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더군요. 그러니까 형부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광경을 목격하고 절 위해 혼자 고군분투를 해주셨던 거예요. 뒤늦게 그걸 알게 된 언니도 형부를 많이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형부는 그 여자가 남편 회사 직원인 것도 알아냈었고 남편과 그 여자가 만난 지 무려 1년도 넘었다는 것도 알아내셨다고 해요. 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저를 향한 적대심과 다른 여자들과의 비교가 딱 그때쯤부터 굉장히 심해졌었거든요. 남편은 바람이 나서 저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변해버렸던 거예요. 언니와 형부는 그 사진들 외에도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며 전부 제게 건네줬습니다. 저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 형부와 언니에게 흐느끼며 이 은혜는 꼭 갚겠다고 말했죠. 가족끼리 무슨 은혜야. 울지 마. 괜찮아 소율아. 언니와 형부는 그런 절 꼭 안으며 위로해줬습니다. 그날 전 곧장 집으로 돌아와 바로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딸이 들을까봐 방에서 너무 큰 소리 못 냈지만 온 몸으로 남편에게 격려를 표시했죠. 제가 모든 걸 알았다는 사실에 남편은 처음엔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내 싸느라고 뻔뻔하게 이러더군요. 오히려 잘 됐어. 사실 나도 슬슬 이혼을 언제 말하나 하는 참이었어. 그 사람 당신하고 우리 부모님 사이에서 내가 힘들어할 때 나 많이 위로해주고 힘이 돼준 사람이야. 당신처럼 이기적인 사람보다 그 여자가 훨씬 인간적이고 날 생각해준다고. 당신도 알다시피 어차피 우린 이미 끝난 사이잖아.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알게 된 거
그냥 하루빨리 이혼해. 애는 새엄마가 생기면 적응 못할 테니까 당신이 데려가. 당신하고 앞으로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양육비도 일시불로 주고 재산도 섭섭지 않게 떼어줄게. 이 집 포함해서 그럼 당신도 깔끔하게 이혼할 만하지? 깔끔? 지금 깔끔이라고 했어? 나도 안 그래도 당신하고 이혼하려고 했어. 근데 이건 아니지. 그래도 이혼할 때까지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어야지. 우리 마지막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런 깔끔이란 소리가 나와? 그럼 이 상황에서 뭘 어쩌라고? 돈 준다잖아, 돈. 나한테 사과가 먼저지. 당신이 사업에 그렇게 몰두할 수 있었던 거, 갓 태어난 애 혼자 돌보고 키우고 집안일까지 다 하면서 내조해준 내 덕이 없다고 할 수 있어? 없잖아. 당신도 그걸 아니까 나한테 항상 고마워했던 거잖아. 그런 나한테 아무리 마음이 변했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켰어야지. 돈 좀 번다고 어디서 기고만장해져선 되도 않는 재벌놀이야? 네가 그렇게 돈이 많아? 내 7년의 세월 당신이 돈으로 다 한산해 줄 수 있어? 아니 뭘 또 그렇게 물고 늘어져? 거봐 못하잖아. 돈도 어정쩡하게 있는 놈이 어디서 돈 가지고 셈을 하려고 들어? 머리 조아리면서 100번 1000번 사과를 한다고 한들 용서받지 못할 판에. 그래, 나한테 돈 다 주고 양육비도 일시불로 줘. 어차피 넌 사과 끝까지 안 할 것 같으니까 그거라도 다 받아내게. 근데 나 평생 넌 망하라고 물 떠다 놓고 기도할 거야. 알어? 제발 망하라고 천지신명한테 빌면서 살 거라고. 아, 그러던가 말던가 알아서 해. 난 조건도 먼저 제시했고 이혼하자고도 말했으니까 이만 이 집에서 나갈게. 어차피 내가 바람난 거 아닌 이상 당신도 나랑 같이 한시라도 있기 싫을 거 아니야? 저는 그 뻔뻔한 남편에게 한참 동안 모진 말을 퍼부었습니다. 남편은 차마 할 말이 없으니 더 받아치지 못하고 이때다 싶었는지 짐을 싸서 아예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정말 뭐 저런 쓰레기가 다 있나 싶었죠. 그런데 잠시 뒤 이번엔 2년 만에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시모의 전화 받고 싶지도 않아 무시했는데 무려 전화가 5통째 울리자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진즉 이 번호를 차단하지 않았을까 스스로를 원망하며 결국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는 다짜고짜 제게 질문을 퍼부었어요. 예, 아까 우리 아들이 전화 와서 대뜸 너랑 이혼할 거고 자긴 집도 나왔다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던데 대체 무슨 일이니? 너 우리랑 연을 끊더니 기어코 우리 아들이랑도 이혼하려고 하니? 들어보니 남편은 시모가 아무리 물어도 자기도 바람 피운 게 창피하긴 했는지 이유를 말을 안 했다고 하더군요. 하긴 시모가 시부의 바람을 그렇게 경계했던 사람인데 자식이 바람을 피웠다고 하면 시모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진 시모의 말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어차피 너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이혼하는 건 상관없다. 오히려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지. 근데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집에서 쫓아내니? 우리 잘난 아들이 그동안 너한테 가져다 준 돈이 얼만데? 네가 뭔데 떡하니 집을 차지하고 있냐고? 아줌마 아들이 잘났다고요? 이 집을 내가 뺏었다고 생각해요? 아줌마네 그 잘난 아들 자기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났대요. 그걸 딱 걸리곤 오히려 잘 됐다고 저한테 이혼해달라면서 자기 손으로 저한테 이 집 갖다 바친 거예요. 아주 자식 한번 잘 키우셨네요. 네? 저는 그런 시모에게 남편이 바람났다는 사실을 전부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조금 당황한 것 같더니 오히려 시모는 더욱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우, 우리 아들이 바람? 우리 아들이 능력이 워낙 출중하니까 바람도 피울 수 있던 거지. 내가 전에 말했지? 내가 만약 네 입장이었으면 남편한테 엄청 잘했을 거라고. 우리 아들이 인물도 괜찮고 돈도 잘 버는데 그럼 너처럼 이기적이고 부족한 애한테 평생 매여 살 줄 알았어? 아주 자업자득이로구나. 아, 그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바람 피운 거구나. 근데 아줌마 남편은 왜 능력도 없는데 바람을 피우고 있을까요?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2달 전에 다 봤어요. 그렇게 자기애 넘친 아줌마 남편이 길거리에서 버젓이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거 내가 사진까지 다 찍어뒀거든요. 지금 보낼 테니까 한번 구경해 보세요. 하지만 그런 시모에게 저는 한 방 더 크게 먹여줬습니다. 바로 시부의 바람 사실을 폭로하고 증거 사진까지 전부 보내줘 버린 거죠. 당황한 시모는 얼른 제가 보내준 사진을 확인하는 것 같더군요. 그러더니 마구 부들대다가 저와 통화 중인 것도 뒷전이었는지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이 노인네가 정말 통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바람났다고 했을 땐 그렇게 코웃음을 치더니 막상 자기 일이 되자 부들댔던 반응이 말이죠. 저도 정말 악만 남았었기에 그런 시모의 모습이 더 통쾌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뒤 전 잠시 후에 이번엔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받은 뒤였는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노발대발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바람 나셨어? 그걸 왜 나한테 먼저 말을 안 했어? 우리 어머니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나셨다고. 벌써 아버지 머리채도 다 뜯어놓으셨대. 난 당신한테 분명히 말하려고 했어. 그걸 듣지도 않고 나랑 얘기하기 싫다면서 잘라버린 건 당신이야. 왜 무덤은 당신이 파놓고 애먼 나를 탓해? 그래도 그렇지.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당신한테 잘못했어도 당신이랑 똑같은 여자잖아. 우리 어머니가 불쌍하지도 않았어? 그럼 당신 어머닌 같은 여자인 날 왜 그렇게 괴롭혔다디? 역지사지가 안 돼도 정도껏 해야지. 야, 당신 집안 참 콩가루다. 아주 그 아버지 그 아들이야. 어? 아주 잘난 집안이야. 그리고 당신이 지금 당신 부모 이혼 걱정할 때야? 나랑 이혼이나 먼저 잘 정리해. 그 다음에 당신 집을 챙기든 말든 하라고. 확 마음 바뀌어서 돈이고 뭐고 이혼 안 해주기 전에. 저는 속 시원히 할 말 다 내뱉은 후 먼저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들어보니 시댁은 완전히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 마음이 바뀌기 전에 자긴 빨리 이혼이 하고 싶었는지 그 후 남편은 약속한 대로 제게 집과 많은 재산 그리고 양육비도 일시불로 지급하며 합의 이혼을 진행하더군요. 전 그것과 별개로 상간녀에게 상간녀 소송도 걸었고 시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보니 시부는 좀 힘들어도 저를 너무도 피폐하게 만들었던 시모에겐 위자료 청구를 해볼 만하다고 했거든요. 좀 나중의 일이긴 한데 저는 결국 상간녀에게도 시모에게도 전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이혼 숙려 기간이 끝난 후 마지막으로 이혼 확정을 위해 법원에 갔던 날 남편은 제게 엄청나게 비아냥댔어요.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당신하고 이혼하기로 한 거 진짜 잘한 선택이었다고. 입 다물고 있을 거면 끝까지 입 다물고 있던가. 당신이 우리 아버지 바람 폭로해서 우리 집 지금 얼마나 뒤집어졌는지 알아? 황당하게도 시댁이 뒤집어진 걸 제 탓을 하며 남편이 한 말은 정말 꼬습더군요. 시부는 상간녀를 살사댄스를 배우다 만났다고 해요. 그렇게 바람을 피우는 동안 상간녀는 시부의 외모에 홀라당 빠져 이 돈 저 돈 다 퍼주고 선물 공세도 엄청 했다고 하더군요. 제게 들어 바람을 알게 된 시모가 눈이 뒤집힌 채 그 여자에 대해 조사해봤더니 상간녀는 강남에서도 꽤 잘 사는 부자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시모는 시부의 상간녀 집에 찾아가 상간녀의 머리를 다 뜯어놨다고 해요. 참 머리털 뜯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로 인해 상간녀의 남편도 두 사람의 바람 사실을 알게 되어 이번엔 그쪽에서 시댁에 찾아가 시부의 얼굴을 완전히 뭉개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간녀의 남편은 시부에게 상간자 소송도 걸어버렸다네요. 시모도 남편의 도움을 받아 그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긴 했는데 상간녀의 남편과 달리 시모는 그 와중에도 이혼을 하기 싫어했다고 해요. 아버진 이젠 어머니가 지긋지긋하다면서 이혼하자고 하시지. 오히려 어머니가 이번 한 번만 봐준다면서 제발 가지 말라고 애원하시지. 우리 집 완전 초토화됐어.
어머니가 이혼 안 해주신다니까 두 분 이혼은 못할 것 같긴 한데 이미 우리 집은 돌이킬 수 없게 망가졌다고. 내 동생은 집안 사람이 다 창피하다며 아이 인연까지 끊어버렸어. 이제 속 시원해? 이게 당신이 선택한 복수야? 내가 선택하기 뭘 선택해? 바람을 피운 것도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고 자기가 나서서 다 뒤집어 엎었으면서도 또 이혼하기 싫다고 버티고 있는 것도 당신 어머니 스스로인데 그렇게 내 탓으로 돌리면 당신 가족 못남이 좀 사라지는 것 같니? 웃기지 마. 그나마 제정신이던 내가 그 콩가루 집에서 탈출한 게 죄라면 죄일 뿐이지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제 말에 남편은 이를 뿌듯 갈았지만 잘난 거 하나 없는 죄까지 게 그것도 법원 한가운데서 뭘 어쩔 수 있었겠어요. 전 분한지 부들부들 떨기만 하던 남편에게 콧방귀를 끼워준 뒤 자리를 벗어나 버렸어요. 이혼한 후 전 언니와 형부에게 감사 의미로 선물도 하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도 했습니다. 형부 아니었으면 저 제대로 응징도 못 해주고 호구처럼 그냥 이혼할 뻔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언니, 언니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이 완전히 확정되고 돈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던 전 모든 일이 정리되자 마지막으로 남편의 회사를 찾아갔어요. 어? 재수 씨 안녕하세요? 근데 이혼하신 분이 여긴 어쩐 일로? 저를 본 공동 대표였던 전 남편의 두 지인은 깜짝 놀라며 인사를 하더군요. 회사에 있던 전 남편과 상가녀도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죠. 저는 그런 그들을 한번 훑어보곤 남편과 함께 공동 대표였던 두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그래도 두 분하고 본 세월이 있으니까 마지막 의리 지키려고 찾아왔어요. 네? 의리요? 당신 지금 회사까지 찾아와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었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이건 놔. 전 당황해서 무작정 절 말리려던 전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곤 상가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어요. 저 여자랑 이한진 저 인간이 1년 넘게 바람난 상태였던 거 아세요? 안 그래도 저 인간이 왜 그렇게까지 나한테 적대적으로 변했나 했는데 제 뒤통수를 그렇게 세게 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전 화끈하게 이혼하게 됐는데 그래도 두 분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렇게 공가사도 구분 못하는 인간들이 언제까지 일을 제대로 할 것 같아요? 게다가 어려울 때 자기를 돕고 지켜준 아내도 그리고 자기 딸도 의리 없이 버리는 인간이 두 분께는 얼마나 의리를 지킬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저 인간 항상 주의하세요. 전 혹시라도 제가 가서 깽판을 치면 전 남편이 마음을 바꿔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을까봐 그동안 숨죽이고 기다렸던 겁니다. 제 말을 듣고 두 대표와 회사 직원들 모두 완전히 경악하더군요.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상간녀 또한 창피한지 아무 말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기만 했어요. 저는 그런 상간녀를 향해 가소롭다는 듯 한마디 해주곤 그 회사를 나와버렸죠. 유부남 꼬여내는 너 같은 쓰레기나 가정 버리고 너 같은 쓰레기 선택한 더 큰 쓰레기나 아주 환상의 짝꿍이다. 근데 내가 이거 하나 보장할게. 쓰레기들이 앞으로 도착할 곳은 쓰레기장밖에 없다는 거 말이야. 세상엔 업보라는 게 있는 거 알지? 앞으로 기대해. 저는 그 일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그 집안과 쫑을 냈습니다. 그 뒤 전 친정 식구들에게 더 잘하려 노력하며 혼자 열심히 아이를 키우고 살았어요.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혔던 전 남편이 없으니 얼마나 좋았나 모릅니다. 딸아이도 집안 공기가 편해지자 전보다 오히려 더 밝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난 척 해댔던 전 남편은 지인에게 전해 듣기로 오래 못 가 쫄딱 망해버렸다고 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도 제가 이혼하자마자 곧장 마스크 시국이 터졌거든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시기에 결혼식이 전부 취소되면서 웨딩 업계가 많이 힘들어졌었다는 걸요. 잘 됐었다곤 하나 아직 작은 회사였던 전 남편의 회사는
그때 완전히 직격탄을 맞고 딱 1년 반을 버티다 폐업하게 됐다더라고요. 다른 두 공동대표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저를 배신했던 전 남편을 생각하면 너무 속이 시원했습니다. 더 대박이었던 건 그놈과 재혼했던 상간녀가 그놈이 망하자마자 이혼하고 전 남편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돈만 보고 접근했던 거지 그 여자도. 게다가 네 전 시무란 사람이 그 여자한테도 그렇게 지저분한 의심을 했다고 하더라고. 딱 네가 당했던 것처럼 말이야. 그 와중에 그놈이 망하기까지 했으니 이때다 싶어서 도망간 거지. 그렇다고 그 여자가 이혼하고 잘 사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 어떤데? 그 여자가 네 전 남편이랑 바람났었던 거 웨딩업계 소문이 쫙 퍼졌었대. 그런 여자를 누가 채용하려고 들겠어? 괜히 잘못 채용했다가 고객들이 그 여자 정체 알면 계약이 나만 하겠어? 신혼부부 될 사람들이 유부남 꼬여냈던 여자를 어떻게 신뢰해? 결국 그 여자도 웨딩업계에 다시 발도 못 붙이게 됐다더라. 그렇게 힘들게 쌓았던 자기 커리어는 살리지도 못하고 어디 작은 회사 가서 처음부터 시작해야겠지 뭐. 그 지인은 그들의 소식에 이어 언뜻 들었다던 전 시댁의 근황도 조금 얘기해줬어요. 시모는 결국 시부와 이혼은 하지 않게 된 모양인데 전보다 훨씬 의심병이 커져 의부증이 장난 아니게 됐다더군요. 때문에 허구한 날 시부는 시모에게 들들 볶이고 시모는 그러면서도 자기 혼자 더 불안에 떨며 살고 있고 상간녀와 이혼 후 망해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된 전 남편은 가운데서 매번 새우등 터지며 살고 있다더라고요. 콩가루였던 집안이 이젠 자기들끼리 콩가루가 되도록 싸우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그들이 하나도 안쓰럽지 않았습니다. 절 그렇게 괴롭히고 배신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1년 전 전 남편에게 문자를 한 통 받았었어요. 여보, 내가 전화할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문자 보내. 다른 건 아니고 당신 나 사업 망했다는 소식 진즉 들었겠지? 나도 당신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 건너 좀 들었으니까. 나 사업 망한 뒤에 학벌도 별로고 나이도 있어서 오라는 회사가 없었어. 그래서 지금은 배달일 하면서 입에 풀칠하고 살고 있어. 여보, 다른 건 아니고 내가 전에 당신한테 재산 좀 많이 떼어줬잖아. 나 그거 조금만 돌려주면 안 돼? 나 사업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데 도저히 돈 넣을 곳이 없어서 그래. 제발 부탁해. 예전엔 정말 내가 많이 미안했어. 전 남편은 이제와 이혼할 때 제게 줬던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을 했던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짧게 답장을 보낸 뒤 아예 그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아무 소용없거든? 그렇게 망하라고 빌었더니 진짜 망한 걸 보니까 하늘의 신이 있긴 있나 보다. 앞으론 하늘 좀 무서워하면서 살길 바래. 그 전 남편이 다시 다른 식으로 제게 연락해오는 일은 없었고 저도 그놈의 소식이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저를 배신했던 인간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일조차 낭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전 여전히 딸을 잘 키우며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언니 부부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언니 부부에겐 아직도 고마운 마음에 자주 선물도 주고 조카도 잘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비록 언니 부부가 제게 더 많이 돌려주려고 하기에 항상 선의의 실랑이가 오가긴 하지만 전 앞으로도 언니 부부에게 정말 잘하며 살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희 딸에게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구김살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예정입니다. 살면서 모진 말로 남의 가슴에 빗을 꽂거나 주먹을 쓰거나 정서적으로 크게 배신하는 등 남에게 상처를 주면 결국 자기 자신의 인생도 몰락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결국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은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만큼 남에게도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 같네요. 전 그럼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